네, 동력학 6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주차 강의에서는 두 번째 적분 법칙, 즉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또 그 후반부에서는 그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제 중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적용되는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예제는 B라는 이 라지 M의 질량을 갖는 물체가 줄에 의해서,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 줄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갖는 물체 A가 V0의 속력으로 이런 각도로 B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해서 그 충돌 후에 이 B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여서 이렇게 상승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높이의 변화가 얼마까지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B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갖다가 이 문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B에 가해지는 충격량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A가 B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충돌할 때 B가 줄에 의해서 위로 잡아당겨지는 충격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충격량을 각각 A가 B에 가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IA라고 하고, 그리고 줄이 B에 가하는 충격량을 IT라고 하면은, 그리고 충돌 후 A의 법선 방향 속도를 스몰 v라고 하고, B의 충돌 후에 요 수평 방향 속도를 라지 v라고 한다면은, 이 B의 법선 방향 속도 성분은 B가 여기에 v면은 이쪽 방향 성분이 되겠죠. 그 성분은 라지 v 사인 세타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의 근거에서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고 이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이 조건으로부터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분의 충돌 후의 상대 속도는 법선 방향으로 라지 v 사인 세타 빼기 v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이다. 보온 계수가 1이 되는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이런 조건식이 하나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와 B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먼저 A의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A가 가지고 있는 법선 방향 운동량은 mv0죠. 그런데 A가 B에 충돌할 때 B로부터 A가 받게 되는 충격량은 마이너스 IA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A가 B에 가해주는 충격량이 IA이기 때문에 B가 A에 가해주는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IA이다. 그래서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충격량, 운동량에 의해서 A에 적용된 충격량, 운동량 원리에 의한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적용되는 충격량, 운동량 식은, B는 처음에는 아무런 운동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A가 B에 부딪히면서 가해지는 충격량, 크기는 IA가 되겠고요. I 해트 방향과 J 해트 방향으로 그 두 방향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 성분을 분리해 보면은 사인 세타 I 해트, 이게 법선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J 해트의 접선 방향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 그 잡아당기는 또 이 성분이 IT J 해트, 이런 성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B가 갖게 되는 운동량은 라지 M,
라지 V I ha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식에서부터 이 식들을 살펴보면은 식이 하나, 둘, 그리고 이건 벡터식이기 때문에 스칼라로 따지면 2개의 식이 되겠습니다. 4개의 식이 있는 셈이고 여기에 미지수는 라지 V, 스몰 v, IA, IT 4개의 미지수가 있어서 4개의 식과 4개의 미지수로부터 우리가 이 값들을 전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해진 라지 V의 식을 이용해서 즉 충돌 후에 B가 갖게 되는 왼쪽으로 갖게 되는 속력을 라지 V를 갖기 때문에 B가 충돌 후에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라지 M 라지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값이 라지 M GH가 된다는 식에서부터 H는 2지분의 라지 V의 제곱이라. 그래서 이 4개 식으로부터 라지 V가 구해지면은 이 높아지는 이 H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과 관련된 그리고 충돌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이 3장의 내용들로 다루었고요.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내용을 갖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의 교과서들에서는 질점 동력학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질점계의 동력학을 배우고 질점계가 많은 질점들로 이루어졌는데 질점계가 이 질점들 사이에 거리 변화가 없는 그런 질점들로 이루어진 그런 질점계를 우리가 강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체 동력학 이런 식으로 많은 교과서들은 다루는데 반해서 우리가 채택한 교과서에서는 앞에 부분을 병진운동하는 물체, 뒤에 부분은 회전운동하는 물체 이렇게 하고 물체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이 유도되는 그래서 병진운동방정식 그리고 후에는 회전운동방정식 이렇게 다루는 그런 형태로 우리 교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유도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많은 질점들로 이루어진 강체에 대해서 그런 병진운동 방정식과 회전운동 방정식이 유도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의 유도 과정으로부터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 6주차 강의의 2번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한 것을 너무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일부 어떤 문제들에서는 이 질점계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뤄질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예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점이 여러 개의 질점들, 그래서 토탈 n개의 질점으로 구성된 많은 질점들로 구성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질점계라고 했을 때 이게 i번째, i가 1에서부터 n까지 있죠. i번째 질점에 공간에 고정된 기준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를 ri라고 하면은 이 질점계 전체의 질량 중심점을 G점이라고 했을 때 이 질량 중심점의 위치 벡터를 rg라고 했을 때 rg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 질점계 전체의 질량들을 m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 i번째 질점의 질량을 mi라고 했을 때 mi, ri 해가지고 서메이션 i가 1에서부터 n까지 전부 더한 게 질량 전체 질점계의 질량 곱하기 전체 질점계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 벡터하고 같아진다는 이 식으로 질량 중심점이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량 중심점의 정의로부터 얻어지는 식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2번 미분하게 되면 한 번 미분하면은 이게 속도에 관련된 식들이 이렇게 얻어지겠죠. rg를 미분하면 시간에 미분하면 vg, g점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ri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I 질점의 속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제 가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질점계 전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유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점이 i번째 질점이 받고 있는 모든 힘들의 합을 fi라고 했을 때 그 i번째 질점의 질량이 mi고 그 질점의 가속도가 ai면 fi는 mi, ai라는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원래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점계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 하나하나의 질점들이 받는 힘들을 전부 합쳐진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메이션 i가 1에서부터 n까지 fi 벡터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f는 서메이션 fi 벡터다. 전체 질점계가 받는 모든 힘들의 합을 f라고 하면, 그런데 fi가 mi, ai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서메이션 mi, ai는 앞의 결과에서부터 mh가 되죠. 그러니까 질점계 전체가 받는 모든 힘들의 합은 질점계 전체 질량 곱하기 질점계의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라는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식이 바로 질점계가 이 질점들 사이에 서로 거리가 변해도 상관없는데 성립하는 식이지만 또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도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물체, 볼륨을, 최적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도 이 뉴턴의 운동의 법칙의 형태, 원래는 이렇게 주어진 형태인데 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주어진 형태인데 볼륨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병진 운동 방정식, 강치의 병진 운동 방정식을 요 식을 이용해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운동량 방정식에 대해 유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점계의 그 앞에서와 같이 모든 위치 벡터를 질점 i번째 질점의 위치 벡터를 ri라고 했을 때 이 i번째 질점이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ri 외적 mi vi다 하는 것은 이건 앞에서 하나의 질점이 갖는 각운동량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점들의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은 다 합치면 서메이션 i가 1에서부터 n까지 ri 외적 mi v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이 질점계 전체의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인 HO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HO의 다트라고 표시되고요. 이 우측항을 미분하면 RI를 미분하고 MI, VI를 외적하는 거, RI를 그대로 두고 MI, VI를 미분하는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RI를 미분하면 그게 VI가 되니까 VI하고 VI하고 외적하게 되면은 같은 벡터끼리 외적하면 0이 돼 버리니까 얘는 0이 돼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RI 외적 VI를 미분한 게 AI니까 MI, AI가 되죠. 근데 MI, AI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 질점이 받는 모든 힘들의 합 FI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RI 외적 FI가 되니까 이것은 바로 5점에 대해서 이 FI들이 발생시키는 이 질점계 전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발생시키는 힘들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5점에 대한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질점계 전체가 받고 있는 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5점에 의한 모멘트가 MO라고 표시하게 되면 결국 각운동량, 질점계의 5점에 대한 각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질점계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에 의한 5점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라는 이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식은 물론 강체도 질점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체의 회전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이 식이 이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회전 운동 방정식을 다루게 될 때 요 내용이 다뤄지게 되겠는데 그때 요 식이 다시 강체의 회전 운동 방정식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공간에 고정된 기준점에 대한 가운동량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질점계 가운동량 방정식을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점에 대한 질점계의 가운동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각 질점의 위치 벡터 이걸 PI라고 하면은 PI 외적 MI PI 다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O점에 대한 가운동량이 아니라 G점에 대한 가운동량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PI는 여기서부터 G점에서부터 각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다. 그런데 PI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RI 빼기 O에서 G까지의 벡터 ROG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RG라고 표시하면은 요거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PI 두 번 미분하면은 PI 더블 닷은 AI 빼기 AG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질점계의 지점에 대한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이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를 외적한 거하고 앞에 거를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한 이 두 식을 표시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식은 PI를 미분한 PI 다시 되는데 그게 PI 다트하고 외적하면 0이 돼버리니까 첫 번째 항은 0이 돼버리고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PI 더블 다시 여기서 AI 빼기 AG가 되죠. AI 빼기 A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MIAG는 여기 서메이션 MIAG는 이 AG가 컨스탄트한 값이니까 결국 MIAG는 여기서 MIPI 외적 AG 이렇게 표시가 돼서 MIPI는 바로 질량 중심점으로부터 모든 질점까지의 저거를 MIPI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게 0이 되는 점이 바로 질량 중심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이 0이 돼 버립니다. 이 항이.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만 남게 된다. 그래서 PI 곱하기 MIAI만 남게 되는데 MIAI가 FI라고 그랬죠. 그래서 PI 곱하기 FI는 바로 G점에 대한 요 PI점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모멘트와 같아지죠. 그래서 모든 질점들에 작용하는 G점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는 식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질점계의 가운동량 방정식이 G점에 대한 이런 방정식이 유도가 되게 되는데 이 식 역시 강체도 질점계에 속하기 때문에 강체의 가운동량 방정식 즉 그것이 회전운동 방정식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회전운동 방정식을 다룰 때 이 식이 또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유도된 이 식들이 나중에 다 쓰이게 되는데 이 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뒀다. 나중에 이 식들이 등장할 때 이 식들이 그렇게 유도되었었던 거구나 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유도된 질점계가 강체는 질점들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거지만 질점들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질점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체죠. 유체는 흘러가면서 많은 질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유체인데 그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을 이 유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상 상태 유체 유동을 다루는 이런 유체역학에서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다룰 기회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럴 때 이 그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 질점계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질점계 전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이 유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점계 전체가 하나하나의 이 질점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질점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들이 다 성립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다 더해 놓더라도 역시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점계 전체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량에다가 이 질점계가 나중에까지 받게 되는 충격량을 다 합쳐주게 되면 나중에 갖게 되는 운동량과 같아진다 하는 그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처음 상태고요. B가 나중 상태인데 이 처음 상태에서의 운동량은 질점계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요 안에 들어가고 있는 유체들의 질량을 델타 M이라고 그러면 델타 T 동안에 들어가는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하면 델타 M으로 여기 V라는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VA라는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게 되겠고요. 들어가서 충격량을 받는데 그 충격량은 바로 이 유체를 싸고 있는 이 덕트의 표면으로부터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을 받아서 유체들이 그 질점계가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그 덕트가 이 유체에 가하는 힘을 갖다가 F라는 힘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F라는 힘이 가해져서 그래서 이게 충격량이 되죠. 그래서 그 유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돼서 최종 후에 나갈 때의 그 유체 양도 델타 M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유체의 양과 나가는 유체의 양이 같다는 것은 이게 비압축성 유체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물과 같은 그런 유체가 되겠죠. 그리고 나가는 속도가 VB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운동량이 최종적으로 그 질점계가 갖게 되는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운동량은 계속 유체의 속도가 정상 상태에서는 계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한 게 나가는 운동량이 됐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델타 T로 나누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 그게 미분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게 F가 dT분의 dm VB 배그 VA라는 이런 식이 얻어져서 바로 이 덕트가 유체에 가해지는 힘의 양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은 뭐 어떤 데 쓰게 되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런 덕트를 설계한다든지 할 때 이 덕트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알아야 이 덕트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덕트 설계를 구조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덕트에 들어오는 유체의 단위 시간당 양과 그리고 들어올 때의 속도 그리고 나갈 때의 속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덕트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하는 이런 관계식이 바로 그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충격량 운동량 방정식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질점계에 관련된 문제로 가끔 등장하는 문제가 질량이 변하는 질점계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켓과 같이 발사돼서 그 연료를 갖다가 뒤에서 분사를 하면서 로켓이 움직이게 되겠죠. 분사를 하게 되면 연료를 분사하면은 그 로켓의 질량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분사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그 질량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운동을 하는 질량이 변하는 질점계가 되겠는데 원래 질량이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질점계가 있는데 이 질점계가 F라는 힘을 계속 받아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질량이 델타 M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줄어든 양이 바로 분사돼서 나간 그런 질량 델타 M이 되겠고요. 분사돼서 나간 그 연료의 속도가 VA라고 그러면은 이 로켓의 속도는 V 플러스 델타 V로 원래 속도에서 변하게 되겠죠. 이 분사되는 이 내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이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운동량에다가 F 델타 T를 갖다가 충격량을 가해주게 되면은 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 더하기 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과 같다 하는 식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이런 질량이 변하는 질점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량 mv 그리고 f 델타 t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델타 t의 시간 동안에 가해지는 충격량 그것이 요것의 운동량은 델타 m va이고 요것의 운동량은 m 빼기 델타 m 곱하기 v 플러스 델타 v 그래서 델타 m하고 델타 v하고 곱해진 양은 작은 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 해서 무시하고 나머지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고요. 양변을 갖다 델타 t로 나누고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게 미분의 정의죠. 델타 t분의 델타 v 리미트 취하면 dt분의 dv가 되죠. 요거는 델타 t분의 델타 m은 dt분의 dm이 되고요. 요거는 델타 t로 나누면 f만 남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v 빼기 va를 u라고 하면 이게 로켓에 대한 연료의 분사 속도죠. 그래서 원래는 F는 ma라는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항이 더 더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F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로켓이 계속 받고 있는 자중에 의한 힘 같은 게 이게 F의 힘이죠. 중력에 의한 힘이 되겠고 요거는 분사에 의해서 이 로켓을 밀어주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효과가 밀어주는 분사되는 그 연료가 로켓을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는 게 바로 요 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중에 의해서 로켓에 가해지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로켓이 받게 되는 가속도와 같다는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예제가 있겠습니다. 초기 이 로켓의 예죠. 초기 질량이 m0고 초당 q라는 질량으로 dt분의 dm이 q라는 얘기입니다. 연소된 연료가스를 갖다 이렇게 내뿜는 그리고 로켓에 대해서 이 분사되는 그 분사 속도가 u라는 속도 크기가 u라는 속도 크기로 로켓에 대해서 이렇게 분사해서 얘가 비행하는 로켓이 있다고 할 때 이 로켓이 임의의 시간에서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하단 방향으로 자중이 중력 가속도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을 구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켓의 질량은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변하겠죠. 원래 m0가 되고 단위 시간당 q만큼 계속 분사가 되니까 시간 t 후에는 qt만큼 질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t가 흐른 후에 로켓의 질량은 m0 빼기 q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소개된 이론식에 의해서 바로 질량 곱하기 이 로켓의 가속도 dt분의 dv가 되겠죠. 는 q 곱하기 u 로켓에 대한 연료의 분사 속도 빼기 그 F가 바로 이 자중과 같은 게 된다고 그랬죠. mg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m으로 나눠주고 dt를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dv는 m분의 qu dt 빼기 g dt 이런 식이 얻어지고 요 식을 갖다가 좌우변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좌변은 v가 되고 우변은 t에 대한 적분 0초서부터 t초까지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요 뒤에 거는 컨스탄트한 값이니까 그냥 gt로 적분이 되는 거고 앞에 거는 요거를 적분해야 되니까 요걸 적분하면 요걸 적분하면 로그 내추럴 로그 m0 qt분의 m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요 식이 시간 t에 대한 로켓의 임의 시간에서의 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량이 변하는 질량계의 그 문제를 이 질량계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질점계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은 흔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 질점계 강체의 운동방정식이 하나의 질점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함과 동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회전 운동 방정식을 다루게 될 텐데 회전 운동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도된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질점계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제까지 다뤘던 병진 운동하는 강체의 운동 방정식도 바로 질점계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으로 3장까지의 모든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차부터는 이제는 회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부 회전 운동이 없는 병진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쭉 다뤘고 이제는 회전 운동을 다음 주차 7주차부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